왜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겠죠. 하하.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같은 기득권 집단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근래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관행이나 그런 시스템의 가장 어떤 문제는 한국이 병원의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막상 의료계가 우리 진료 안 하겠다 파업한다. 라고 했을 때 파업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매번 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추락해서 사망한 맞아요. 사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의 이유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 우리 병상이 없다, 우리 중환자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 환자를 평가하지 않고 그 환자가 신경외과 수술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응급 상태인지를 아예 평가하지도 않고 병원에 문전해서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병상이 없다, 우리 중증 환자 봐야 된다고 했던 병원들이 실제로 병상이 비어 있었고, 병원의 응급실에 있던 경북대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서 있던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 경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없이 너무도 쉽게 관행적으로 그냥 거부를 하는 거죠. 왜요? 왜? 그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아, 관행이다? 네, 관행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관행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금 누적으로 7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2천 명이 채 되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의사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3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응급실에 어떤 배후 진료가 되지 않아서 환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책임을 거절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왜 그러냐를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을 예. 하신다면 예. 그것은 중환자실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중환자실 비어 있는 병상과 배후 진료가 서로 결합이 되어야 그 숫자가 의미가 그렇죠. 있는 숫자라. 는 것을 말씀을 수술을 하거나 드렸고요. 처치를 할 의사가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지연이 돼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지금 근래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괜히 떠맡았다가 그런 면이 민형사상 분명히 책임까지 있습니다. 질 수 있으니 거절 이렇게 된다는 거로군요. 모든 사례에 대해서 보편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대구의 17세 소녀 같은 경우에 트리아지를 하지 않았다.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보지 않고 거절했다. 이거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경증 환자를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중증을 내보냈다. 이거 안 되는 일인데요. 예. 어떤 경우에 더 안 되는 일이냐면 권역 외상센터라서 안 되는 일입니다. 권역 외상센터는 그런 환자 보라고 지어진 그렇죠,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환자 보라고. 그리고 그 권역 내에서 그런 환자들의 최종 진료를 책임지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 환자를 튕겨내면 그 지역에서는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화돼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증 외상 환자를 봐야 되는 곳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거절하면 사실 그 환자는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결국 응급실의 문제는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 그 환자는 의료기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최후 진료기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죠. 병원 안에서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전향적인 제도 그리고 의료진들의 어떤 적극적인 예.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쁜 관행의 배후에는 나쁜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 병원의 응급실이 과밀화돼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미리 선언을 합니다. 119에 연락을 해서 우리 더 이상 환자 못 받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렇게 선언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응급 환자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9 구급대가 환자 데리고 가려면 물어보고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공동 책임 무책임이 되고 조금만 힘든 상태가 되면 우리 못 받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받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사들이
외국처럼 우리가 못 받겠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환자를 받는 의료 시스템,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반대해요? 이영민 교수님께 물어보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바이패스 선언은 전체 진료 기간 중에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 때나 우리 못 받아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서 거기 거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9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판에 네네. 병상이 없다, 의사가 없다는 것과 네. 미국이나 바이패스는 유럽에서 우리는 더 환자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니 데리고 오지 마라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말이고요. 정보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어느 병원이 구급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없느냐를 판단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탁상 행정입니다. 제일 급한 사람 먼저 살리고 보는 게 1번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여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이 가난하던 나라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관행 그리고 이제 그 관행을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 보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보다는 더 뒤에 사실 이런 의료 자원들이 어떻게 배치됐는지를 보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권역응급센터나 이런 것들도 계획적으로 배치하려고 해서 그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병원들이 우리가 권역응급센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응급센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속에서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합니다. 권역응급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사실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의 어떤 가산수가라든지 아니면 권역응급센터로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다 가져가면서 그 뒤에 뒷감당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데에서 그런 관행이나 그런 시스템의 가장 어떤 문제는 한국이 병원의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이영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떤 소송권 같은 경우도 사실 병원이 그 소송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재미있게도 이 병원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개별 의사들한테 그걸 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이 시스템 하에서 이 적은 수의 의사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사실 수익성 있는 곳으로 계속 쏠려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불균등이 발생하는 이 상황이 저는 악순환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를 많이 더 배출을 시켜야 되고 그중에 특히 응급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후한 보수가 갈 수 있도록 의료 수가도 개편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응급학과 전문의의 숫자가 인구당으로 따지면 미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전담 전문의를 늘리려면 지금 응급학 전문의가 아닌 뭐 외과, 내과,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그 과목의 의사들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 당직을 서는 의사, 그다음에 응급 수술에 대한 보상이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의사가 하룻밤 당직을 서도 환자를 한 명, 두 명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환자가 의사가 외래를 본다고 하면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그 인력을 늘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응급 환자를 관행적으로 진료 거부를 해도 뭐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고 그거를 마치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지원과 함께 끊는 강력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가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행위별 지금 한국은 수가제를 사용하고 행위별로 있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응급 환자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을 텐데 없더라도 그 공간과 그 인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질 평가를 통한 사후 보상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중증 환자, 응급 환자를 잘 본 응급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아까 질평가 그 기금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좀 늘려서 실질적인 작동이 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병상 셧다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특히나 이런 수도권의 다른 어떤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대학병원들의 그 병상은 셧다운을 하는 게 맞고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의대 정원 확대하자, 공공의대 신설하자는 거 의사협회가 다 반대하죠. 또 응급실 운영을 질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개선 같은 거 병원협회가 반대하죠. 예. 왜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겠죠. 하하. 수요 자체를 먼저 면밀하게 따져보는 여러 가지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정확한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소화를 예를 들어 보자면 오전에 소아과 갔다가 열안 떨어진다고 다른 소아과 오후에 갔다가 밤에 열안 떨어진다고 응급실을 옵니다. 이런 수요를 우리가 모두 감당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조율을 해야 하는가는 결국은 수요에 대한 논의부터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같은 기득권 집단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병원협회, 의사협회 입장에서 유리한 정책만 하고 전체 시스템을 환자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처럼 그 정부가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고 질질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이번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도 경증 환자 탓으로 돌리고 예전에 했던 대책 무슨 상황판 무슨 상황센터를 만드는 식의 효과가 없는 대책을 반복한다면 지금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뭐 소아과 필수 의료의 문제, 지방 의료의 붕괴의 문제 역시 다 마찬가지로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간 의료의 인프라가 우리는 한국의 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점권이 사실은 다른 대체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책을 변환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복지부 장관께서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막상 의료계가 우리 진료 안 하겠다라고 파업한다. 했을 때 파업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매번 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를 두고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 TO가 한 1년에 164명입니다. 1년에 164명씩 배출이 되면 앞으로 15년 후에 4,500명 정도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 그중에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3,500명에서 4,000명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3,500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예요.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TO가 늘지 않는 한. 적어도 응급실에 오는 중증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떠돌다가 사망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를 늘리지 않고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의사협회나 병원협회가 펴왔던 논리가 물론 이익 집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게 좀 과도하다?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거나 또는 그렇게 의사의 배출을 줄여서 결국은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그 불신이 전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